근데 여기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바뀌면 사상 최고치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급등하고 있는 반도체가 아직도 비싸지 않고요. 예, 자동차는 저렴하고요. 저렴하고. 예, 자동차는 아주 저렴한 편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 코로나 때로 따지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 한 2,200, 300 뭐 그 정도 좀 온 거죠. 4,200에서 4,500을 돌파하면 코로나 때 보았던 그 흥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둘 다 좋게 보는데, 이익은 하이닉스가, 가격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한금융투자의 지점장님이셨는데 네, 이제 직급이 바뀌셨더라고요. 네, 뭐 승진이 아니라. 스타트업 대표가 됐죠.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매트릭스 투자자문입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대표님으로.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주. 네. 어떤 마음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고객분들의 투자금을. 예전에 이제 직원으로 있을 때 자산 운용하는 것과 대표가 됐을 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요? 예전에는 네. 많이 먹어야 된다,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익을 많이 내기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왜 다르죠? 그게 뭐냐면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많이 먹겠다, 많이 수익을 내겠다는 거는 일부 리스크를 감소한다는 거고요. 네.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거는 리스크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수익을 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기 있는 주식들 중에 이거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근데 하방도 열려 있어요. 이러면 아예 안 하는 거죠. 예전에 가끔 하죠. 대표적인 뭐 바이오 같은 거, 뭐 바이오로도 수익을 내본 적이 많으니까 네. 상방이 막 몇 배씩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조금 덜 보게 되는. 이게 직급의 무게 같은 건가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는 게 고객도 좋고 저희도 좋아요. 조직도 좋고 고객도 좋으려면 제가 이제 요즘에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약 올리면서 수익을 올릴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나갈까 말까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 거예요. 애매한 수익률을 기록할 거예요.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해보니까 장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한 10에서 15%를 꾸준히 하는 게 한 번 100% 먹고 그 다음에 뭐 30% 깨지고 또 먹고 또 깨지고 이거보다 한 5년 넘게 지나가면 누적 수익률이 더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회사 매트릭스 투자자문 악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시장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코스피 3,400 돌파, 오늘 보니까 장 마감인데 3,455더라고요. 종가 3,500 뚫기 직전인데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 좀 해주신다면요. 몇 년 만에 경험한 건데 한국이 추석 전에 주가가 안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안 떨어진 거거든요. 이 부분은 되게 특징적인 겁니다. 그만큼 지금 정책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작동하고 있다. 또 놀랍게도 사상 최고가에서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다. 이게 진짜 신기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엄청 뜨거운 느낌은 아닌 듯한. 그렇죠. 신고가인데. 미국은 이 뚝배기가 펄펄 끓고 있는 거고 네. 우리는 보온병이 좀 따뜻한 거고 네. 뭐 이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한국 시장 오르든 말든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수익이 워낙 크게 났기 때문에 네. 한국 시장 수익은 수익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한국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요즘 보니까 이 오르는 장에서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개인은 좀 많이 팔고 있던데 익절이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이익일 테니까 아마. 삼성전자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질린 거죠. 이제 본전 온 거죠. 한 4년 물려 있었던 거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개인 투자자와 업자가 다른 부분들이 뭐냐. 저 같은 업자, 네. 실력이 조금 부족한 저 같은 업자하고 다른 점은 뭐냐. 개인 투자자는 샀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처럼 좋은 주식을 샀어요. 네. 빠졌어요. 속상해요. 올랐어요. 수익이 났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팔 생각만 하죠. 맞아요. 그죠? 근데 업자인 사람들은 그럼 엄청나게 싸게 잘 팔고 엄청나게 싸게 사서 기회를 다 잡았고 뭐 5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쫙 갖고 있어서 막 60% 수익이 났냐?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저도 물렸어요. 저도 물렸는데 저는 물렸을 때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되죠. 저도 속상하고 고민이 되는데 회사가 부활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물타기를 했죠. 물타기를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쯤 물타기를 안 했으면 수익 좀 났으니까 팔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물타기를 한 번 했다는 건 미래를 좋게 보니까 물타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그 일반과 업자의 조금 차이는 경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조금 더 견뎌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느냐 여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세한 차이가 나는 거지. 뭐 업자들은 뭐 엄청 뭐 신적으로 맨날 바닥에서 샀다가 꼭지에서 팔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럼 뭐 주식으로 조단위 부자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 이상 나오겠죠. 그렇죠. 그 이상. 그리고 약간 돈 놓고 돈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신화적인 걸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런 신화를 빨리 머릿속에서 지우셔야지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추석 연휴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대부분 안 좋았다고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코스피 향방에 대해서 건가 전망도 좀 엇갈리는데 단기 조정 예상하는 쪽도 있고 연말 강세장을 기대하는 쪽도 있는데 그러면 대표님이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계세요? 이번 장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보셔야 돼요. 네. 경기가 좋아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기업들이 뭐 일부 이제 반도체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되게 좋아져서요? 아니면 국제 정세가 좋아서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일단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세계적인 흐름의 뒷단에 뭐냐면 통화 가치가 미친 듯이 빠지고 있고요. 그것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책 효과가 예전부터 있었고 한국에는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다른 나라를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 요즘 항상 드리고 있는데 일본은 오래됐습니다. 미국은 원래 그랬고 미국 401k 같은 기에 주식을 디폴트 값으로 사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원래 미국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나라고 일본은 2014년부터 그렇게 조성을 했어요. 정책적으로 조성을 해서 4배 올랐죠. 그리고 부동산으로 쓰러져 가던 중국은 부동산으로 더 이상 안 되겠으니 이제 주식으로 방향을 틀은 게 2024년입니다. 네. 2024년 9월에 대대적으로 금융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주식시장 올리겠다고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요번에 일본 은행에서 발표한 재미난 내용이 있었는데 드디어 갖고 있던 ETF를 팔겠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은행이 수십조 엔을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수백조를 산 거죠. 네. 예. 정책이 단순히 말로만 된 게 아니에요. 실전에서 정책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거고요. 한국은 아직 그 유동성 투여가 되는 정책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상법 개정이 1차, 2차 됐고 3차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몇몇 그 기업들이 하려고 했던 약간 주주 비친화적인 행동들이 지금 계속 어긋나고 있죠. 가장 가까운 예로는 KCC 뭐 이런 회사들도 이름 들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문화는 바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바뀌면 한국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상 최고치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어디서 볼 거냐? 유동성 정책이 나오느냐가 핵심인데요. 한국은 그동안에는 부동산 중심의 유동성 정책을 폈어요. 네. 부동산이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유동성 정책은 없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은행 위험 개수거든요. 위험 개수가 부동산이 얼마냐? 15에서 이번에 20으로 조금 올립니다. 그럼 주식은 얼마냐? 400이었어요. 그거 250으로 좀 낮춥니다. 그러니까 일부 유동성을 조금 물꼬를 바꾸긴 했지만 여전히 뭐 10배 이상의 위험도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으로 전향적으로 들어오냐? 그건 아니고 아마 이런 뉴스가 들리면은 한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전향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자면 퇴직연금에서 주식 편입 비중을 일부 의무한다던가 뭐 조금 편입 비중의 한도를 확대해 준다던가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그거는 뭐 이제 정책적으로 유동성이 빨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상승장 지금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한국 비싸지 않고요. 정책 지금 비싸지 않다. 네, 비싸지 않고요. 물론 이제 업종별로는 좀 비싼 게 있어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방원 같은 거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방은 비싸다. 네, 조방은 비싸고요. 네, 뭐 바이오도 많이 비싸진 게 많죠. 그러니까 뭐 비싼 거는 분명히 그런 쪽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돈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밴드를 상회하는 즉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PBR 밴드로 따지면 0.7x배에서 1.4배를 움직였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아마 확정된 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오를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1.4배는 4천이 넘어요. 1.4배가 4천. 옛날에 밴드 고점이 4천이 넘고 저는 이걸 돌파해서 밴드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네. 뭐 지금 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5천? 뭐 이것도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조금 정책적으로 들어오면. 근데 외국인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몸 안 풀었거든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 한국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에 필요한 것들은 조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상법 개정 1차, 2차 됐으니까 네. 기본 토대는 마련됐어요. 적이 하나 더 마련돼야 되겠죠. 상법 개정이 실효성이 있느냐. 상법 개정의 실효성은 결국 주주총회를 해야 돼요. 주주총회가 이제 내년도 한 4월 달에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상법 개정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기존에 조금 대주주에 대비해서 소외받던 측면이 오히려 좀 유리한 판결을 그 주주총회 결과값을 얻는 네. 예를 들자면 감사를 교체한다던가 아주 중요한 거는 이사를 선임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겁니다. 한국의 뭐 유수한 기업들 중에 외국인들이 인수하고 싶은 회사들이 왜 없겠어요?
대표적인 회사가 뭐 한화 같은 회사 아닙니까? 하나. 네, 하나 주가 엄청나게 주식회사 하나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자회사 가치는 100조가 넘잖아요. 네.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근데 본 회사 뭐 10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주고 한 50조에서 50조 주고 주 하나를 인수를 했어. 지분 50% 이상을. 그럼 그 나머지 딸린 거 다 내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대기업의 그 지분 관리하시는 분들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개인 일반 주주들이 애국심으로 투표 안 해줘요. 그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써먹었어요, 이미. 그 애국심을 이미 다 싹 다 긁어먹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기한테 불리한데 대주주한테 유리한 판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잘 하셨어야죠. 예를 들어 배당도 충분히 주고 주가 관리도 하고 그랬어야지. 상속 싸게 하려고 주가 바닥으로 이렇게 일부러 형성시켜 놓도록 의도적으로 해놓고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한국 개인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미 다 알았어요. 대주주의 전횡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일반 개미 투자자, 일반 주주들이 대주주 편 안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뭐 애국심? 그건 애국심이 아니거든요. 애국심은 그렇게 발휘하는 게 아니고요. 네. 주주 가치의 정당한 행사, 그리고 주주 가치의 공정한 행사,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주주분들의 지분 관리하시는 지금 매니저들은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회사 뺏깁니다. 근데 그거는 외국계 투자자금이 무슨 일이 승량이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는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럼 지주회사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요즘에 지주회사들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 뭐 CJ, 화나, 뭐 두산, 뭐 이런 회사들 SK부터 나오는데 지주회사들 투자하는 건 좋게 보시는 건가요? 지주회사들은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지주회사 많이 올랐는데 앞서 말씀드린 주주총회에서 정말 이사 선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주사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몇몇 지주사들은 최근에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는데 자사주가 많이 있고 자사주 보유가 많고 그리고 현재 주가가 절대 높지 않은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과점적이지 않은 그런 지주사들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사주가 많고 주가가 높지 않고 대주주 지분은 높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높지 않아야 되고 부채 비율도 너무 높지 않은. 그렇죠. 부채 비율은 안 높은 회사가 많이 있으니까 이미 기존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 그리고 자본의 역동성 자본의 힘에 의한 기업의 구조 조정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옛날에 애국주의가 아니라 이 자본의 힘에 의해서 회사 한두 개가 행동주의 투자자나 외국 투자자한테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한국은 지금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 전문 용어로 쓰면 ROE가 떨어진다. ROE가 떨어지는 걸 예를 들어서 주주자본주의라면 주주들은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의 주주자본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고 주주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ROE가 떨어져도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오래 못 간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젊은 경영자들이 진입한 회사들부터 빠르게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년대 외국물, 특별히 미국물 먹고 온 경영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좀 순응적인 흐름은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조방원이 비싸다고 해주셨는데 뭐 이 조방원 뭐 어느 하나라도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없는지랑 그다음에 그럼 싼 데는 어디예요? 네. 조방원 중에 싼 것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신규 편입하는 것 중에 전력 관련도 있긴 있어요. 아, 전력. 예, 전력 관련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모두가 다 비싼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과거 대비 많이 비싸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성장성이 없어 보여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자동차 회사보다 방산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더 높습니다. 매출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요. 이익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직까지. 물론 이제 방산업체들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방산이라는 게 앞으로 몇 년간 되게 호황이라는 거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자동차가 더 이상 성장 못한다고 하고 이미 성숙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동차는 매년 계속 비슷하게 벌 거예요. 근데 방산은 매년 세게 벌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동차처럼 매년 그렇게 벌 수 있을까? 좀 의문이네요. 그 부분이. 예. 그런데 주가는 자동차보다 높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격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다. 전망 좋은 건 맞으나 이미 전망 좋은 걸 상당히 땡겨서 주가에 반영시킨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뭐 급등하고 있는 반도체가 아직도 비싸지 않고요. 예, 반도체 안 비싸고 자동차도 안 비싸다고 보시는 자동차는 거고. 저렴하고요. 저렴하고. 예, 자동차는 아주 저렴한 편이고 뭐 요즘 금융주에서도 이제 은행주는 적정가 근처까지 이제 막 오고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금융주들은 여전히 싼 금융주들이 많습니다. 네.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금융주에서 은행주를 뺀 것들은 좀 싼 것들이 많다는 건데, 근데 싼 것들 중에서도 오르는 것들은 또 다른 영역이니까요. 그럼 그 중에서 좀 앞으로 유망 섹터나 오를 수 있는 저평가된 것들은 어디로 보실까요? 저희는 작년 연말에 그 증권주에 가장 많은 비중을 실었어요. 작년 연말. 예. 작년에 비중을 많이 실었지만 지금 팔지 않고 있습니다. 어. 네. 오히려 더 늘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쪽은 일부는 2배가 넘게 오르기도 했고, 주가가. 네. 뭐 한 2배씩 오른 주식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싼 영역은 아니구나. 그래서 뭐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 증권. 증권. 다른 쪽은요? 그쪽만 좋게 보시는 건가요? 금융 쪽에서 증권이 제일 좋죠. 왜냐면 시장이 더 좋아지면 네네. 아무래도 하우스 장사잖아요. 그렇죠. 예, 돈 계속 벌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주 하나는 조금 더 올라갈 거고. 그것까지 감안해야죠. 은행이 비싸지 않고 좋은데, 은행은 이제 주주 한원이 맥스로 갔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주주 한원이 더 높아지긴 힘들어요. 근데 이익 증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싸진 않지만 매년 또박또박 그 받았던 배당만큼 주겠으나 배당 증가율이 이제 꺾인다. 네, 그 측면에서 그냥 나쁘진 않으나 쏘쏘하다라는 거 보는 거죠. 은행주 같은 경우는. 그럼 금융주에서 말고 다른 섹터에서는요? 이제 저희 회사는 조금 확정적인 이익을 얻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예,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이제 이런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주식시장의 자본의 힘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주주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네. 과거보다 많이. 그래서 배당이 계속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배당이 늘어날 주식들을 좀 찾아서 네. 매입을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배당이 얘기해주셔서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시장에서 또 고배당 저PBR 가치주 주목하라는 조언도 있던데, 고배당주 투자 어느 쪽으로 그러면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제 앞서 이제 제가 저렴하다고 표현했던 것들은 대부분 고배당이에요. 네. 자동차 굉장히 고배당이고요. 증권도 배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평균 배당률이 한 5% 정도는 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요즘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떨어지는 애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PBR 중에서는 중국과 경합이 없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중국과 경합을 하면 중국과 경합이 없는 한국의 산업이 많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업은 내수산업이잖아요. 네, 그 내수산업이고, 지주사 같은 경우들도 배당을 과거도 많이 주거든요. 그것도 뭐 경쟁이 있다고 해도 지주 자체는 뭐 현금 흐름이 확실한 거니까 뭐 중국하고 경쟁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중국은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중시각도 TV에서 이제 그 중국 마감을 하는데, 거기 이제 저희 중국 전문가와 함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분이 재미난 얘기를 해요. 중국에는 전문 단어 중에 배추화라는 단어가 있다는 배추화. 어떤 산업이 성숙하게 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진입을 하면 모든 제품이 배추화된다. 쉽게 얘기하면 가격이 말할 수 없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중국이 맘먹고 설비 증설하는 쪽은 잘못 들어가시면 뼈도 못 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다 배추화되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 중국에서는 배추는 가장 흔한 야채 중에 하나예요. 네네. 예, 가장 싸구려 라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요즘에 한국에도 진입한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 이런 데 보면 거의 덤핑 수준의 매매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게 이제 배추화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업종은 좀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금융가 지금 지주를 좋게 얘기해 주셨고, 약간 자동차 같은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즘에 뭐 성장주 쪽은 좋게 보시는 것이 지금 별로 없는 건가요? 저희도 성장 투자를 하죠. 저희는 배당 성장을 투자하죠. 배당 성장을 투자하는 거고요.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그 1번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번에 무라카미 펀드를 운영했던 아주 대단한 개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1번, 지금 싱가포르에 살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그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자가 된 그 과정들이 바로 2011년부터 20년, 21년 이 사이에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컨셉, 소위 말하는 밸류어 컨셉에 투자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추종했던 사람들도 일본에서 가장 부의 사이즈가 큰 펀드의 매니저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은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내가 배당을 하느니 안 하고 만다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배당은 확정 이익을 추구하지만 의외의 알파가 터질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실제로 뭐 올해 많은 분들이 재미없다고 하잖아요. 이 섹터를 안 갖고 있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섹터를 갖고 있으신 분은 오롯이 시장 수익률을 향후 다 했어요. 한 50%씩
다 수익 나셨고, 그래서 그동안에 인기가 없었던 우리 이제 자문업계, 자산운용업계 이쪽에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신 분들이 소위 말하는 다 가치 투자자들이에요. 맞아요. 떼돈 벌었어요. 올해 VIP 자산운용 네. 같이 투자하는 네. 그 상반기 수익이 장난 아니었다고 기사 떴더라고요. 네, 그쵸? 그래서 저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자산운용 업계하고 자문업계 6월 결산 기준으로 랭킹을 보면 랭킹이 확 다 뒤집혔어요. 갑자기 한 반년, 1년 사이에 그 가치 투자 지향형 자산운용업자들이 네. 떼돈을 벌었어요. 순자산 규모가 갑자기 붐업이 빵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상위권으로 다 진입했어요. 네. 순식간에. 예, 그래서 이 흐름이 단기적 흐름이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전후 50년 역사에서 주식을 편하게 한 사람이 가장 크게 돈을 버는 시점이 시작됐다. 지금부터 이게 뭐 앞으로 영원하다가 아니라 네네. 지금 시즌 과거 20년, 앞으로 20년 중에서 뻔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최고의 수익률을 구가하는 그 시대가 시작됐다. 나중에 한 10년 뒤에 보면 그때가 한탄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가 아마. 참 돈 벌기 쉬웠어. 그렇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걸 누가 못해? 그걸로 돈을 벌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올 것이다. 네. 사실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올바른 투자랑 또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분들이 또 매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약간 그 시대랑 맞을 때가 굉장히 큰 스파크를 일으키는데 지금 그게 지금 시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20년 만에 상승장이 왔다. 20년 만에 상승장이 와서 이 말인 즉슨 여러분 그 원로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오. 저는 제가 원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업으로 따져보니까 이제 약간 원로끼가 나더라고요. MG는 아니잖아요. MG는 아니지. 젠지도 아니고. 25년 넘게 이 업계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상승장을 과거에 한 두어 번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의 그 과거 경험을 반추를 해보면 2007년 이후에 상승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한국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은 단 한 번도 상승장을 경험하지 못했다. 예, 반짝 반등장은 있었죠. 뭐 코로나 반등 때도 그것도 상승장이라보다 반등장 같은. 네, 그렇죠. 예, 근데 상승장은 보통 한 3년 이상 쭉 갑니다, 시세가. 네. 예, 그래서 그 IMF 이후에 한번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장에 발을 담그고 엉덩이를 딱 그냥 붙이고 있는 사람이 위너였어요. 매매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매매를 잘해야 되는 시점이 있고요. 엉덩이를 붙이고 버텨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버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엉덩이 대고 버티는 게 그걸 누가 못해? 그런 걸 가지고 전문가가 나와서 무슨 투자법이라고 얘기해? 우스운 사람들이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나고 나면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쉬운 투자를 했어야 되는구나. 저 PBR 고배당주로 통신과 철강업 정도 꼽힌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 투자의 매력도 어떻게 보시나요? 통신은 상방이 완벽하게 막혀 있잖아요. 이거 해외로 나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아까 철강은 배추들과의 전쟁이잖아요. 중국 배추들과의 전쟁이라서 썩 좋지 않습니다. 그거 여기가 배당 성장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당 성장을 말씀드렸던 게 이 회사들도 배당이 나쁘진 않은 업종들이 네. 많죠. 뭐 특별히 통신은 배당이 상당히 좋지만 네. 배당 성장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주주 환원율을 앞으로 더 높이거나 이러면 좀 그거는 가능할 텐데 그만큼만 오를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산업이 완벽한 성숙 산업 쪽으로 갔죠.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5G 안 오잖아요. 진짜 5G. 그러니까 그 설비 증설이 워낙 많이 돼야 되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AI가 되고 AI가 완전히 트래픽으로 엄청난 규모의 트래픽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뭐 설비 증설에서 또 한 번의 성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저 그러면 이제 배당 좀 높여주는 종목으로 KTNG 같은 것들도 해외 시장 진출과 적극적인 주주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업의 가치 재려고 노력은 주가에 좀 앞으로 긍정적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참 애매한 기업들이에요. 왜요? 배당 많이 주지 않나요? KTNG? 그냥 다 알려져 있잖아요. 증권이나 지주도 배당 많이 주는 거 알려져 있잖아요. 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주 환원율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중요하다. 주주 환원율이. 그러니까는 제가 증권업을 얘기 드렸던 거는 첫 번째, 이익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이익 증가가 되면 시가 배당률이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천억 벌었을 때 5%를 주던 회사라면 1조를 벌면 얼마를 주겠느냐. 그러면 그냥 이 앞단에 5%는 변하지 않으면 이익단이 변해서 5천억 벌던 회사가 1조 벌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배당 여력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이미 배당을 성숙하게 줬던 그 기업들은 추가로 배당을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뭐냐면 이미 다이어트를 했는데 우리가 보기엔 충분히 다이어트 잘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다이어트를 한다고? 예, 뼈다구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때부터 뭐냐면 몸에 영양소가 갉아먹히는 거예요.
이미 배당을 충분히 잘하고 있는 회사가 거기서 추가적인 배당을 한다면 골수를 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향후를 위한 성장 동력을 잃는다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M7 등등으로 표현되는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 이익이 증가하잖아요. 이 회사는 배당을 계속 늘려도 골수가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먹는 게 더 많아. 먹는 양이 많으니까 쫙쫙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뭐 혈액을 많이 뽑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헌혈을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기업들은 버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버는 양이 확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면 배당을 많이 주면 이 회사는 일종의 골수를 약간 빼주는 거라서 그런 기업보다는 이익 체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배당률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회사들, 그런 걸 보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죠. 요즘 빅테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미국 시장 버블이라는 사람들도 많고. 미국을 하려면 빅테크에 있어야지 덜 죽는다. 그리고 살려면 거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차별화는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말아요. 오픈 AI가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손을 잡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픈 AI고 손잡은 회사들의 주가가 다 휘청했거든요. 오라클이라든가. 그 다음 초반에 엔비디아. 왜 그렇게 됐냐면, 얘네 오픈 AI 하는 거 보니까 돈 버는 것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투자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오픈 AI는 자기의 뼈와 살을 주고 GPU를 택했다. 성장을 하기 위해 뼈와 살을 줬다. 즉, 돈을 못 버니까 지분을 결국 팔아 제끼는 개념으로 엔비디아한테 지분을 넘기며 GPU를 받았을 것이다. GPU 시스템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엔비디아는 원조한테 팔아먹어야죠. 누구한테 팔아먹어? 그러면 시장이 꺾일 수도 있으니까 원조가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걔네한테 물건을 파는데 돈을 안 받고 다른 걸 받아. 그래서 자기 매출을 자기가 올려. 이런 그 상황 아니야.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자기 회전시키는 개념. 이런 거였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오픈 AI가 버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픈 AI가 여기서 투자를 멈추면 어떻게 되죠? 그냥 정말 일주일, 한 달이 다른 세상에서 성장이 갑자기 멈추고 난장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거인의 싸움이 시작됐는데, 거인으로 성장하느냐의 싸움이 시작됐는데 성장의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죠. 투자를 안 하면. 근데 여기서 경쟁자들이 누구냐? 메타,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애플까지도. 그다음에 뭐 테슬라, 이런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들이 뭐 테슬라는 이익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회사들은 이익 창출 능력에 미쳤어요, 다들. 그러니까 얘네는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고도 돈이 남아.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있으면서 다음번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들,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미국의 빅테크들입니다. 현금 창출 능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으셔야 되고요.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다른 중소형주들라든가 시장 전체가 상당히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익의 질 측면에서 이 대기업들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미국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뭐 밸류에 대한 고평가 부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혹시나 잘못될 수 있으니 잘못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을 좀 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AI 산업의 성장세는 좀 더 유효하다 보세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주가 지금 $180 뭐 근처던데 가열일까요? 더 오를까요? 가열인 건 다 공감할 텐데 더 오르느냐 안 오르냐는 다들 대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참. 미국 시장 전반적인 과열인데요. 금리 인하를 하면 버블이 오겠죠. 과열 다음에 버블. 근데 버블의 사이즈는 누가 측정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열어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평가. AI는 뭐 계속 그냥 현장의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그 TSMC의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률 보면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쇼티지 상황들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빅테크 애들 GPU 만들어주느라 끝났고, 이제는 소위 말하는 소버린, 정부, 이런 AI, 우리나라도 뭐 50조 AI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뒷단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뭐 매출과 이익의 증가는 문제 없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특정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엔비디아는 쉽게 얘기하면은 정말 그 마라톤을 하는데 제일 선두에서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런데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평가가 왜 더 빨리 못 달려? 라는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 평가들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이익 배수가 연 한 30배 초반에서 40배 초반으로 설정을 해서 30배 초반이면 적극 매수, 40배 초반에서 조금 더 간다면 그때는 뭐 비중 축소,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여쭤볼 수 없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은 저렴한 구간인지 앞으로는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표님은? 그냥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원래는 그 물타기를 한번 했어요. 5만 원대. 물타기. 예, 5만 원대 물타기를 했고 8만 대 중반이면 팝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뭐라고 하냐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생각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좀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사실은 지금 AI라는 게 미국의 빅테크도 하지만 중국도 지금 엄청 과열이에요. 네. 중국 주식 중에서 AI 관련주들 다 지금 미쳤거든요. 난리도 아니에요.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강력한 애국주의가 돌고 있는데 이 애국주의가 기술적으로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AI를 시작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앞서 나가자 하는 게 네. 강력한 애국주의로 돌고 있고 그 중심에 하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웨이가 어센드라는 AI 칩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2028년까지 계속해서 매년 또는 1년에 2번 이런 식으로 어센드 칩의 개량 진보된 칩을 계속해서 만들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래 긴 칩을 만들던 애들이잖아요. 훌륭한 팹리스, 원래 훌륭한 팹리스였습니다. 그걸 이제 TSMC에 맡겨서 하다가 이제 TSMC에서 못하니까 네. 최선단 공정에 대한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못 내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출중한 팹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AI 칩을 만들 것이다. 네. 그러나 HBM은요, 그건 다른 얘기죠. 창신이 못 만든다고 봐요. 앞으로 3년간 써먹을 수 있는 HBM은 못 만들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도 만들고 일부 뭐 아주 낮은 수율의 양산을 일부는 해줄 수 있지만 상당히 저사양의 HBM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 시장에서는 무주공산처럼 지금 열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뭐냐면 AI는 지금까지는 뭐냐면 도매 공장 쪽에서만 돌아갔습니다. 즉 서버에서만 돌아갔죠. 근데 서버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지고 용량이 커지고 성능이 커지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뒷단의 디바이스는 후져도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안 되겠죠. 근데 여기도 당연히 메모를 쓰겠죠. 그리고 중간 단계도 또 있어요. 어떤 중간 단계냐면 우리 같은 유튜버는 네트워크로 다 관리를 하지 마. 예를 들어 엄청난 기술 비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네트워크로 자기네 정보를 다 넣을 수 있을까요? 클라우드 같은 데다 다 담기가 무섭겠죠. 네. 그러면 걔네들은 AI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체 서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위의 뭐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만드는 대단위의 서버가 있지만 중간 단위의 서버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게 다 계층마다 있을 거라는 거죠. AI를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을 때 그러면 HBM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너무 HBM 비싸고 공급이 딸리니까 엔비디아에서 소캠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수요가 갑자기 터지고 있는 게 GDDR7 이런 것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가장 탑 라인에서 GPU와 HBM이 쓰였다면 이제는 그 밑단으로 점차 내려가면서 마지막 끝으로 가면 디바이스 단까지 지금 이 가장 탑 레벨에서 엄청난 성능을 발휘했던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디바이스 단의 메모리 수요도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레거시가 되게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급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지난번 21년도 1월 달에 고점 갔을 때 네. 그때 얘기하던 게 지금 다 터졌거든요, 사실. 그때는 없었어요. 그건 상상이었고. 네. 근데 지금 대표적인 게 파운드리 영역, 메모리 말고 파운드리 영역에서 그 빅테크하고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하잖아. 워낙 이제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테슬라이프가 잡았죠. 네. 양치기 소년에 대해서 아무도 안 믿지만 만약에 이게 21년도에 이 뉴스가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주가 한 번 더 튀었을 거예요. 예, 그런 측면이 지금 실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고 지금 올라온 거는 레거시가 반등할 것이고 일부 HBM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 정도가 반영됐지 추가적으로 반영될 게 몇 개 조금 더 남은 것 같다. 그래서 급할 거 없어 보인다. 예, 하이닉스는 여전히 숫자는 잘 나올 겁니다. 제가 한때 옛날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시총 역전됩니다까지 얘기했다가 진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큰 척까지 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하이닉스가 놀라운 수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의 그 수익 흐름들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좋게 보시네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제 둘 다 좋게 보는데 이익은 하이닉스가, 가격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이익은 잘 나오겠지만 주가는 삼성전자가 더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기서 신규 매수를 추천하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있는 거 잘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신규 매수 추천하냐면은 아니라는 이유는 또 뭔가요? 예를 들어 여기서 11만 원을 간다고 매력적인가요? 12만을 넘으면 조금 매력적이겠다. 근데 11만 원? 다른 데 더 오를 섹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셨을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대표님도 뭔가 운영을 하실 때 다른 데 더 오를 게 섹터가 보이면 여기를 줄이고 그걸로 좀 더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한 그 지금 8만 5천 원인데 11만 원 가면 10년까지 기다려야죠. 네네. 다른 거는 그때 가서 얘기해요. 이건 확정된 미래를 잡아요. 우리는 확실한 미래가 더 좋은 거지. 품 안에 있는 새가 좋은 거지. 숲에 있는 새보다는. 네. 예, 그래서 품 안에 있는 새를 구축하고 그다음 그 주식은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요. 네. 이거 뭐 그리고 제가 항상 저를 돌아볼 때 항상 먼저 팔아서 문제예요. 삼양식품 12만 원에 파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12만 원이죠. 120만 원 아니고. 네. 8만 원, 7만 원에 샀다가. 네. 공부 열심히 했죠, 그때. 그럼 돌이켜봤을 때 그때 12만 원 어쨌든 오를까 생각하니까 사셨으니까 빨리 판 이유랑 그 이후로도 주가가 이만큼 올랐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 라면을 안 먹었어야 했는데 그 라면을 먹었어요. 수익 기념으로. 수익 났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근데 그렇게 맛이 있진 않았고. 아니요, 맛은 있어서 탈났어요. 이렇게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이렇게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지? 제가 좀 젊었어야 돼요. 젊은 날 먹었어요. 그치, 불닭볶음면 뭐 전 세계 2030. 이 투자업계가 장이 안 좋아요. 신경을 많이 쓰니까 장이 거덜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걸 감안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 경험치로 인한 잘못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물론 경험치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있죠. 예를 들어 화장품이라든가 네. 뭐 이런 쪽은 직접 가서 물어보고 막 성형외과 가서 물어보고 이래서 네.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게 운빨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꾸준히 자라야 삼양식품이 이렇게까지 확장을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세계 시장이 그렇게 크다는 걸 몰랐던 거지. 근데 상향식품도 사실 K-팝이든 K-엔터랑도 연동이 되면서 된 것도 있을 텐데 얼마 전에 있었던 캐대언으로 인해서 이제 농심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농심 주가 상승분을 좀 많이 반영했는데 이런 K-푸드의 상승세가 이제 어쨌든 삼양식품에서 했던 게 다른 종목으로는 아직 온기가 완전히 확 퍼진 거는 사실 없잖아요. 아직은 그 정도는 다른 종목으로도 갈 여력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 소비재 쪽은 분명히 봐야 돼요. 음식료도 일부 있을 것이고 미국에 새로 판매한 뭐 공산품을 파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화장품 이미 보여줬잖아요. 화장품은 대표적인 APR. 네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 지금 고등학교 1등부터 만등까지는 의대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뭐 어디 딴 데를 간다면서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바이오 의학은 앞으로 미래가 밝습니다. 요즘 뭐 피부과 난리 났잖아요. 의사들도 차별화돼요, 지금. 그래서 피부과 이게 정말 노하우가 이거는 할수록 느는 거거든요. 이게 기능이에요, 약간. 기능이라는 건 할수록 느는데, 물론 저가 그 경험을 잘못해가지고 또 관련된 주식을 일찍 팔은 적이 있죠. 시술을 받으러 갔어. 제가 클래시스인가요? 아니요, 파마 리서치? 아니요. 그 파마 리서치는 아직 제가 얼굴에 기름이 아직 있어서 아니고, 뭐 이렇게 전빼로 갔어요. 기계로. 네, 전빼로 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이 삑삑 나더라고요. 네. 갔다 왔더니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팔았죠. 네. 많이 가더라고요. 많이 갑니다. 경험을 잘못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미에 대한 욕구는 본능이에요. 이 본능 가지고 장사하는 게 사실 되게 좋습니다. 그럼 피부 미용기 지금 이제 중국의 한국 무비자도 이제 시작됐는데 피부 미용기 섹터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파마리서치, 뭐 클래시스, 뭐 이 섹터에서 아직 덜 오른 피부 미용기기 종목을 찾는 것도 의미 있는 걸까요? 요즘 계속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오늘도 이제 매도를 시작한 그 피부 관련 쪽에 있어요. 매도를 시작하셨다고? 예, 완전 죽어 있는데 막 몇 배 오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매도를 시작했어요. 예, 뭐 그러니까 숨어 있는 놈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많습니다. 네. 근데 오르는데 매도를 시작했다는 건 어떤 의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체력 대비 너무 많이 올랐어요. 회사 체력 대비.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는 계속 그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특별히 미용,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네. 자, 그리고 또 주식 투자시 기업의 업황뿐만 아니라 주가가 언제부터 좋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던데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투자라는 건 가격을 보고 하시면 안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가격을 보고 하셔요. 근데 투자라는 건 그 일을 보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일을 잘 엮어가지고 결국 수익을 잘 내고 하는 게 이제 본업이잖아요. 근데 주가라는 건 그것과 이격이 벌어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거래를 시키기 때문에 일과 다른 주체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시장에. 시장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마치 시인이 시를 쓰고
네.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발간했는데 시인은 뭐 A라는 의도로 시를 썼는데 읽는 사람은 B라는 의도로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것과 같습니다. 본업의 경쟁력과 본업의 일이 A라면 시장의 평가는 B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격차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A를 안 보고 B만 보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B 시장에 들어간 거니까. 근데 이 B 시장이 A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항상 B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흥분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우울해지거나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질 1대1 대응이 아니고요. 1대 X 대응이에요. 이 지 마음대로라는 거야, 이 X가. 그래서 시장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질과 거리가 이격이 벌어지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은 호구이자 다른 사람의 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자산시장의 양극화 심화 현상이 참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고요. 일반 서민들이 좀 자산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부동산도 양극화 이미 된 지 좀 꽤 됐죠. 주식도 특히 미국 엄청 양극화 됐다고 볼 수 있죠. 거의 세상 모든 게 저는 요즘에 양극화, 뭔가 소비도 이제는 하이엔드 아니면 완전 저가, 중간 시장이 또 사라져버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체력을 기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풀면 그 저수지를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수지를 크게 만들어 놔서 유동성의 댐문을 열면 네. 물을 많이 받아놔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유용하게 잘 쓰고 잘 팔아. 저수지를 하나 또 파. 그럼 또 댐문을 열면 돈을 쫙 모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저수지를 못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물이 막 이렇게 흘러오면 그냥 샤워 한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격차는 어떻게 됩니까? 저수지를 계속 만드는 사람하고 샤워만 하고 끝나는 사람은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유동성의 댐문은 완벽하게 열렸다. 지금 이제 돈이 계속 풀리고 있나요? 원래 시차를 두고 돈 푼 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난 20년간 2008년도 이전에 미국 유동성이 8천억 달러였던 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9조 달러까지 네. 10배가 늘었어요. 지금 조금 줄여서 6조 7천억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배 정도 증가한 거예요. 과거 20년 전에 비해서. 그러면 돈 가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돈 가치가 7배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반영 안 되고요. 또 하나 반영 안 됐던 게 뭐냐면 그동안에 중국이 세계로 제품을 팔아가지고 디플레를 팔아먹은 거예요. 네. 저 초등학교 1학년 79년도에도 머그컵이 1,000원이었어요. 500원, 1,000원. 지금도 머그컵이 1,000원이잖아요. 싼 거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그건 중국이 디플레이를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로 수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이게 끊겼잖아요. 물론 여전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거기는 덤핑 제품을 많이 팔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세계로 그 1대1로 예전처럼 많이 물건이 못 나오는 상황으로 점차 가고 있죠. 자, 이제부터는 중국이 디플레이를 수출하는 것도 막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건 값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고, 네. 대표적인 게 금이죠. 3,000불 깬 지가 엊그제인데 4,000불 깨기 직전입니다. 돈 가치가 끊임없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노동의 가치는 계속해서 또 빠지고 있다. 그래서 노동이 고기예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념적으로 맞지만 실제는 그렇게 주장하다가 내 주머니 탈탈 털린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내 자본을 어떻게 지킬까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위험한 투자가 아니고 안전한 투자입니다. 이 말을 해도 일부 분들만 채택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제가 오늘 드렸던 얘기들을 채택하신 분들은 5년, 10년 있다가 저한테 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할 것이고, 무시하고 넘어가신 분들은 주식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고 라고 저는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그러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뭐 욕심을 좀 버리고 확정적인 이익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거는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금융주에서 증권이라든가 아니면 지주 이쪽에서 뭔가 좀 찾아봐야 되는 걸까요? 배당을 보십시오. 배당. 뭐 업종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배당만 보십시오. 무조건 배당. 그리고 배당의 지속 가능성 네. 이것만 보십시오. 배당과 배당의 지속 가능성. 이게 옛날에도 봤어야 됐고 앞으로도 뭐 5년, 10년 뒤에도 봐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특히 네, 특히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배당하면 사실 우리가 또 우선주가 배당을 좀 더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최근 상법 개정으로 구형 우선주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우선주 투자는 매력적인 제안이 될까요,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주 투자할 때 혹시 뭐 그냥 우자 붙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도 좀 뭘 봐요? 아니, 기본적으로 기본 체력이 좋은 데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과 배당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서 우선주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기본 체력. 네네네. 체력. 체력.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게 기본인 체력인 거겠죠? 그럼요. 자, 우리 김 작가님이 네. 예를 들어 자회사를 하나 세웠어요. 네. 근데 거기 돈이 막 나가요. 네.
돈이 처음에는 뭐 자본금 되고 뭐 하겠죠. 근데 얘네가 끝도 없이 계속 돈을 달라 그래요. 네, 부담스러운데. 예.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상관없죠. 네. 배당을 주는 애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줘도 상관없어. 내 보내도 상관없는 애들이죠. 그 컨셉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고 이익 성장률도 좀 높아져야 되겠네요. 그거는 더 좋죠. 그거를 저희는 찾죠. 예.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권을 얘기한 거예요. 증권을 그냥 뭐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다 부합을 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럼 증권을 더 생각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잖아요. 증권이 나뉠 거잖아요. 대형주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조금 떨어졌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도 대형 증권사를 주로 하다가 좀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일 때 오히려 좀 조심하고 사기 싫을 때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던데 요거는 어떤 의미고, 그리고 약간 요즘에는 옛날에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 폭등할 때 사람들이 막 감기 같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2차 전지 때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는 제 주변에 사람들 딱히 주식을 물어보지 않아요. 제 주변 지인들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되게 좋은 때고 급하게 뛰쳐나왔고 급하게 어디를 뛰쳐나와요? 회사를 뛰쳐나왔고 급하게 잠사를 인수를 했고 네. 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지금이 되게 좋은 시점이고 예언을 하나 할까요? 4,200에서 4,500을 돌파하면 코로나 때 보았던 그 흥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4,200, 4,500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때 가면 네. 똑같은 현상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직 요 정도 4,500, 500으로는 아직 아니고. 그럼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제가 도대체 왜 그러지? 저도 궁금했어요. 그 점이. 네. 그래서 한번 대충 계산을 산수로 해봤는데 코로나 때 언제부터 사람들이 열광했냐면 네. 2,800 넘어가면서부터 열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딱 두 배를 말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딱 1,400 갔다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2,200대까지 갔었죠. 네. 그러니까 한 4,300, 400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매우 흥분하기 시작할 겁니다. 앞자리가 바뀐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4자만 바뀌어도 좀 열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 코로나 때로 따지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 한 2,200, 300 뭐 그 정도 좀 온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하죠. 아직 기회가 있구나. 아직 기회가 있다. 네. 아직 감기가 없으니까. 예, 감기 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 기분대로 하시면 일단 불안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겠어? 근데 옆에서도 돈 벌고 얘도 돈 벌고 나도 그냥 샘플로 딱 했는데 돈을 벌어. 그때 확신이 오거든요. 예,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4,200, 4,400 좀 돼서 감기가 시작되는 게 막 뉴스에 막 사람들이 나와요. 막 병그릇에 이제 막 주식 투자하고. 그러면 대표님은 그때는 좀 이제 비중을 줄이실 생각이세요? 그때부터는 현금 비중을 늘려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돈이 한 번 더 올립니다. 저희 2,800에서 3,300 갔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 들어왔던 돈이 3,300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예, 그거는 거의 언제나 똑같은 패턴입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 지금 코스피가 3,450이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큰 돈을 벌었을 것 같지만 여전히 뭐 섹터에서 소외받았거나 아직까지 투자하지 않으셔서 박탈감 느끼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해주고 가신다면요? 네, 어차피 노동의 가치가 떨어졌고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책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의 방점이 찍히고 있는데 이게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고 이미 일본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전한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야. 그리고 아예 욕심을 좀 내려놓고 10년, 20년 긴 시기열로 하십시오. 짧은 시간 돈 벌려고 하시면 여기가 만만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의 긴 시기열로 나는 천천히 돈을 벌 거야 라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도 좋은 결과를 맞이했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이제 투자자문회사를 이제 인수하신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대표님도 좋은 결과를 꼭 맞이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상유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